네. 자, 이제 우리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을 다 보았다. 그죠? 자, 근데 재고 자산의 경우 우리가 유형 자산이랑 조금 회계 처리가 다르다 했었다. 그죠? 우리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 했었죠. 매출 채권 금액에서 매출 채권 손실 충당금이라는 금액을 빼서 장부 금액을 구하는 회계 처리가 있었는데 재고 자산에도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손상차손의 회계 처리가 비슷한 게 있더라. 근데 재고 자산은 조금 달라요. 재고 자산은 수량 관점에서의 감소와 단가 관점에서의 감소가 따로 있더라. 따로 있더라라는 건데, 자, 우리 수량은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10개 1,000원 해서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었대. 우리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걸 10,000원이라고 적어서 표시해 주죠. 근데 10개가 아니라 실제로 8개였던 거야. 그러면 이때는 8개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8,000원이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수량이 감소한 경우. 근데 이게 수량이 감소한 경우. 근데 10개 그대로 다 있어. 10개가 다 있는데 1,000원에 샀는데 이거 1,000원에 못 팔 것 같아. 한 800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000원이 아니라 800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0,000원이 아니라 8,000원에 기록할래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우리 앞에서 적었던 게 하나 있죠. 자산은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총액법으로 적는다. 이런 말 썼죠. 얘는 애초에 이 두 개에 대한 권리가 사라졌죠. 기업 밖으로 사라져 버린 경우에요. 근데 여기 이 10개는요. 그대로 권리가 남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기해야 돼요? 10,000원에서 2,000원을 빼서 8,000원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단가가 감소한 경우. 이게 뭐예요? 수량이 감소한 경우 회계 처리가 다르다. 다시. 수량 자체가 감소하면 애초에 권리 자체가 기업 밖으로 사라진 거니까 사라진 만큼을 반영해 주는데 권리 10개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인데 이 단가가 감소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 거야. 자, 우리 매출 채권은 회수할 금액이 작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면 이렇게 하는 거였죠.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게 아니라 예상되는 거다. 얘도 뭐야? 800원으로 확정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야. 자, 다시 말하지만 800원쯤 팔아야 될 것 같아 라는 거지. 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제공할 거야.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재고자산이라는 금액이 적히죠. 근데 얘는 기말재고자산이겠지. 기말재고자산이 어떤 금액인지 얘들한테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쟤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10개 1,000원, 10,000원이라고 하면 오케이. 수량도 안 깎였고 단가도 안 깎였어. 근데 8개래. 그러면 8개 1,000원, 8,000원을 보여줘도 된다는 거지.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10개 1,000원에 샀는데 우리가 10개 800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지. 예상이지. 얘는 얘는 확정적인 거고요. 얘는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도 우리가 기중에 못 받을 걸로 확실해지면 어떻게 했죠? 매출 채권을 삭제해 버렸지. 근데 기말 현재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애들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했듯이 재고자산도 팔아서 미처 원가를 못 받을 것 같은 애들인 거지. 그런 애들은 이렇게 간접법으로 적는다. 나가버린 애들은 직접 간다. 요거 먼저 알아둡시다. 자, 그럼 나가버린 애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날라갈 수가 있다.
정상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자, 우리가 휘발유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휘발유가 저장 탱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사라지죠. 당연하잖아. 휘발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때 100리터를 예를 들어서 100리터를 가지고 있었대. 100리터에 뭐 1,000원이었대. 근데 이게 95리터 이런 식으로 감소할 수 95리터 이런 식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근데 이렇게 감소한 게 아니라 직원이 몰래 뺐대. 이렇게 지차에 기름 넣으려고 직원이 몰래 뺀 거야. 그렇게 해서 감소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실질적으로 휘발유가 아니더라도 감소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다. 뭐 도난, 파손, 뭐 어디 안 적혀 있네. 파손, 뭐 도난, 진부화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지. 그러면 이 수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 거예요? 직접 까주는 거라는 거죠.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 없어진 수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라는 거지. 자,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다. 실질재고조사법은 먼저 기말재고를 구하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계속기록법은 먼저 매출원가를 구하고 실질재고를 남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사라진 재고자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방법 다 병행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병행법이라고도 하는데 콤비네이션 메소드라고 돼 있죠. 요 두 개를 같이 해야만 돼. 당연하겠지. 당연할 거야. 자, 우리 앞에서 봤던 10개, 20개, 30개, 기초에 10개, 매입한 게 50개 해서 60개였는데 기말에 개수를 세보니까 20개래. 그럼 팔린 게 40개다라고 돼 있는 거지. 혹은 얘가 실질재고조사법일 거고 계속기록법은 뭐야? 혹은 우리 30개 팔았어. 그럼 기말에 30개 있어야 돼 라고 적히는 거지. 근데 병행법은요, 우리 30개 팔았는데 기말에 20개밖에 없네. 10개는 사라졌다 라고 적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라진 이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도 아니라 이 방법을 같이 써야 되는 거지. 병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쌤, 병행법에서 단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단가 계산 방법 몇 가지 있었다? 4가지 있었다.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실질재고조사법이든 계속기록법이든 선입선출법 하에는 우리 같았죠. 그러니까 병행법이라고 해도 같아요. 이게 언제 계산돼요? 기말쯤 돼야 계산되겠지. 그리고 가중평균법, 이동평균법 있죠. 걔도 같다. 걔도. 그러니까 결국 단가 결정 방법은 4가지다. 병행법을 써도 4가지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감모수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기초에 단기 매입 수량을 합해서 판매 가능 수량이라고 했던 수량 중에 판매 수량을 빼면 실지 원래는 장부상 수량이겠지. 여기가 얼마? 장부상,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 할까? 장부상 수량 이렇게 적어 놓을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 바로 위에 있네. 기말 장부 수량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지. 이게 뭐야? 계속 기록법. 근데 플러스 뭐 한다고? 실제로 재고 조사를 하면 감모 수량과 실제 수량을 합쳐서 장부 수량이 되겠지. 감모 수량과 실제 수량을 합쳐서 원래 계속 기록법 하인 장부 수량이었던 거잖아. 다시. 병행법은 뭐 먼저 한다고? 계속 기록 먼저 한다고. 그러면 장부에 원래는 몇 개 남아 있어야 되는데 30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20개 있더라. 그러니까 감모가 10개다 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죠? 감모 수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감모 수량이라는 건 결국 총 장부 수량에서 실지 재고 수량을 빼면 감모 수량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장부 수량에서 실지 수량을 빼면 재고자산 감모 수량이 되더라. 아까 우리가 10개 1,000원에서 10,000원이었는데 8개 1,000원이면 8,000원이더라 이렇게 했죠. 그럼 2,000원만큼이 감소된 거지. 그러면 감모 수량이 2개면 한 개당 취득원가가 1,000원이니까
감모 손실 얼마? 2,000원.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알겠죠? 자, 밑에 적혀 있죠. 자, 정상감모라는 게 있고 비정상감모라는 게 있다. 정유회사의 휘발유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비정상감모는 뭐 도난이나 파손이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품이라는 자산을 직접 차감해 주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더라. 저 뭐라고 돼 있어? 상품이라는 자산을 직접 대변해서 감소시킨다. 얘는 충당금 아니죠. 얘는 진짜 권리가 밖으로 나간지 확인한 거지. 그러니까 자산을 대변, 비용을 차변해 적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가 IFRS 회계 기준이다. 그죠? 근데 우리 IFRS에서는 이 감모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안 적혀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비용으로 해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 비용의 종류가 뭐였지? 한번 복습해 볼까? 자, 매출액 영어 쓰지 말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빼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손이익 가감하면 총 포괄손이익이었지. 따라와야 돼. 자, 여기에서 비용 몇 개 있어요? 매출원가 하나 있고, 그렇지? 이렇게 이따 올려봐.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은 보여야 돼. 이게 지금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복습한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고 복습 안 한 나쁜 놈들은 안 보이는 거지. 자, 복습한 착한 사람만 봅시다. 여기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었고 여기에서 판매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고 이거 빼면 영업이익이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인세 빼고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세 개가 있다.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어떤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지 IFRS에선 적진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비용의 분류는 중요해요. 주영업과 관련되면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로 해야 되고 주영업과 관련 없으면 영업의 손익으로 하라는 건데 IFRS에서는 그렇게 모르겠다라는 거지. 감모손실이 주영업인지 주영업이 아닌지 애매하다는 거지. 왜? 정상적으로 휘발유가 날아간 그런 것도 있을 거지만 비정상적으로 날아간 것도 있을 건데 그건 기업이 판단하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 휘발유가 날아갔대. 근데 이게 진짜 뚜껑을 열어서 날아간 거랑 아니면 직원이 뺀 거랑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으로만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일관적으로만 회계 처리해. 매출원가로 혹은 판매관리비로 영업의 비용. 근데 우리가 수험 목적이다 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다 그냥 좀 따져서 그냥 편하게 하는데 수험 목적으로는 제시를 해줘. 제시 안 하면 안 되지. 왜? 얘는 비용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항상 단 수험 문제에서는 비정상감모 손실은 별도 비용, 정상감모는 매출원가, 혹은 모든 감모는 매출원가, 모든 감모를 별도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여기서 별도 비용이라고 하면 영업의 비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별도 비용이라고 하면 영업의 비용을 말하는 거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모 손실이라는 건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풀어야 된다. 알겠죠? 답은 없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감모 손실. 우리 재고조사 결과 창고에 남아있는 게 20개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 같은데 비슷하네 표가. 근데 재고가 20개래. 어라? 30개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30개 중에 이렇게 해보자. 매출이니까 원래는 30개가 남아야 돼. 왜? 60개 중에 판매 수량 중에 30개 팔았으니까 30개 남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20개더라. 근데 3개는 정상적으로 감모했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거래. 그럼 나머지 7개는 비정상적이라는 거네. 오케이, 이 정도는 알겠어. 그럼 물음 1, 계속기록법으로 기록하는 경우. 물음 2, 실질재고사법으로 기록하는 경우. 물음 3, 병행법으로 기록하는 경우. 개수만 물어봤고, 물음 4는 원가 흐름 가정을 제시했지. 총평균법으로 가정한다면 감모 손실은 얼마인가 라는 거죠. 자, 우리 요 페이지 놔두고 요거 보면 되겠다, 그지? 요 페이지 보면서 화면 봅시다. 계속기록법 하에서는 판매된 걸 먼저 기록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판매된 게 몇 개였지? 30개니까 기말 재고가 30개다. 자, 여기도 계속
야, 실지재고조사법이지.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요.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 여기가 몇 개래? 기말재고가 20개래. 그치? 기말재고가 20개니까 판매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거야? 40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병행법에서는 자, 병행법에서는 판매를 기록하고요. 병행법에서는 실제로 재고도 조사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요새 같은 현대사회에서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이해하겠죠. 판매될 때마다 바코드 찍고 기말에 재고조사도 하고 다 하겠지. 누가 이거 기말에 재고조사 안 하고 서른 개 있겠네 이러고 누가 이거 다 팔았겠네 이렇게 하겠어. 다 체크해보지. 이해되겠죠? 요거는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구분 짓는 방법일 뿐 실제 회사들은 다 병행법 쓴다. 당연하지. 몇 개 사라졌는지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개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물음 1, 2, 3 한 번에 다 한 거지. 물음 1, 2, 3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물음 4번을 보면 기말 장부에는 원래 몇 개여야 되는데 수량이 자, 우리 앞으로 장부상 수량이라고 하면 계속기록법상 팔고 남은 수량을 말하고 실지 수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고조사한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장부에는 몇 개 남았었는데 30개. 얼마? 단가 얼마였지? 총평균법이라고 했었죠. 이거 단가 계산 먼저 해보자. 그래. 여기에 기초에 10개 1,100원 해서 11,000원이었고요. 매입한 게 있었다. 그죠? 총 매입 얼마였지? 50개 매입했고 79,000원어치 매입을 했어. 그래서 9만원 인데 60개니까 총평균법이니까 단가가 얼마예요? 1,500원인 거지. 총평균이니까. 그러니까 매입 지금 뭐 한 거야? 20 곱하기 1,400 더하기 30 곱하기 1,700 해서 50개 79,000원. 그치? 앞에 했잖아. 자, 9만원 60개 1,500원. 왜? 총평균법이니까 얘 쓰는 거다. 그럼 장부상 수량의 원래 단가가 얼마였다고? 1,500원에서 45,000원이었더라 라는 거지. 자, 아니 여러분 앞에 페이지 가보자. 자 154페이지 가봐요. 154페이지 154페이지에 우리 위에서 이거 했잖아. 1,500원 그죠? 1,500원에 차변 합계 단가가 나오니까 기말 재고랑 매출원가가 원래 어떻게 돼야 돼? 30개 해서 45,000원 45,000원이어야 되는데 근데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20개더라라는 거지. 해서 3만 원이래.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실제로 3만 원이면 여기 기말 재고에는 뭐라고 기록된다고? 당연히 3만 원 기록해야지. 실제로 밖으로 나간 거잖아. 여기에는 무조건 3만 원이 기록돼야겠죠.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우리 20개 남았어요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10개가 사라질 거다. 15,000원어치가 사라졌는데 정상적으로 사라진 게 몇 개라고 했어? 아까 페이지 앞에 3개가 정상적으로 사라졌고 비정상적으로 사라진 게 7개더라. 그럼 정상적으로 사라진 게 4,500원이고 비정상적으로 사라진 게 1,500원이네. 여기까지 왔죠? 그럼 원래 매출원가 자 원래 우리가 판매한 매출원가는 몇 개야? 30개죠. 30개 1,500원에서 45,000원이지. 근데 우리 만약에 여기서 사라진 이 비용을 전부 매출원가로 한다고 해보자. 일단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회계 처리 차변의 비용 15,000원 대변의 상품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합해서. 근데 얘가 차변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으로 된다는 거지. 뭐가 매출원가였지?
158페이지. 단 비정상 감모 손실은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포함한다 했으니까 정상 감모 손실인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 손실인 기타 비용 합해서 15,000원이 감소한 거지. 15,000원 감소. 어디에 적어요? 상품 대변에 적는 거지. 뭐라고?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이라고. 여기에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이라고 적는 거죠. 어떻게? 전기하는 거잖아, 지금. 지금 전기하는 거잖아. 전기. 매출원가로 인해서 4,500원 감소. 기타 비용으로 인해서 1,500원 감소 적는데 이거는 수량과 단가로 나타낼 수가 있지. 왜요? 사라진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얘네를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 자, 앞에 펴놓고 회계 처리합시다. 우리 전기 다 했다, 그지? 159페이지 펴놓고 159페이지 계정 보면서 회계 처리해야겠지. 결산 수정 분계만 하자. 우리 매입 회계 처리는 다 했잖아. 매출 회계 처리도 다 했다고 치고 실지재고조사법이죠. 이거 총평균법이니까 실지재고조사법이고 실지재고조사법은 결산 수정 분계만 있지. 기중에 매출할 때 원가 계산 안 했다, 그죠? 매입만 계산해 놓은 상태.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기초에 상품이 11,000원 있었어요. 그리고 매입한 게 또 있었죠. 상품이 11,000원 있었고요. 매입한 게 79,000원이어서 다 합해서 판매 가능 수량인 매출 원가 9만 원을 다 팔았다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얼마 안 팔렸던 거야? 장부 기록만 합시다. 장부 기록만. 우리가 판 거 보니까 30개는 안 팔았더라. 30개만 팔았더라. 그러면 장부에 원래 45,000원만큼 남아 있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10개가 더 없어 라는 거지. 원래 장부상 이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기록했다면 실제로 재고 조사 해보니까 상품이 15,000원 더 작다라는 거지. 3만 원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감모 손실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감모 손실을 뭘로 처리하래? 얘를 정상이랑 비정상으로 나누어서 매출원가랑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래. 그치? 매출원가 얼마? 정상 4,500원, 비정상 얼마? 1,500원 이렇게 처리하래. 자, 그러면 우리 매출원가가 총 얼마가 되는 거지? 매출원가가 원래 9만 원에서 45,000원 뺀 45,000원이었는데 매출원가가 하나 더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9,500원이 되는 거지. 자, 지금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상 감모 손실은 왜 매출원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상품이 없어지면 팔아서 비용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상품이 없어졌는데 비용은 비용인데 팔아서 없어진 게 아니래. 자연스럽게 팔면서 없어진 거래. 그래서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팔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손실이지. 기업의 상품이 사라지면 손실이지. 그 손실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 49,500원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성되냐라고 보면 판놈 있지. 판매된 재고가 있을 거지. 판매된 재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가 있다? 정상적으로 사라진 애들이 있을 거다. 판매된 재고 몇 개 팔았죠? 30개 팔았지. 한 개당 얼마였다? 1,500원이더라. 정상적으로 사라진 애들이 3개 1,500원씩이더라. 얘 합해서 얘가 45,000원, 얘가 4,500원 합해서 49,500원이더라. 그럼 영업 외 비용은 뭐야? 아까 말했던 비정상 감모가 되겠죠. 비정상 감모가 7개 1,500원 해서 1,500원이 되더라. 그럼 우리 매출액
이거 매출액은 뭡니까? 우리 아까 다 적어놨잖아. 매출액 앞에 페이지에 단가에 다 적혀 있죠. 그죠? 우리 페이지 158페이지에 표에 매출 20개 2,000원, 10개 2,200원인데 이 결산수정 무게가 없으니까 기존의 매출이랑 매입 회계 처리 다 했다고 앞에서 우리 154페이지에서 했잖아요. 그죠? 자, 154페이지에서 회계 처리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품 관련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총 얼마야? 자, 상품 관련 비용이 얼마입니까? 합해서 얼마예요? 이렇게 더하기가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야, 6만 원이지. 자, 상품 관련 비용이 6만 원이지. 결국 상품과 관련해서 총 9만 원 중에 3만 원은 자산으로 남고 6만 원은 비용이 된 거지. 이 자산 왜 대변입니까? 비용 왜 대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 뭐야? 상품 계정이죠. 상품 계정 과목에 감소 원인이 여기 지금 원래는 뭐라고 여기 안 적힌다고 원래는 여기에 원래 이렇게 여기 비용 적히지만 여기가 매입이고 여기가 전기월이라고요. 여기 전기월 11,000원, 매입 79,000원 해서 비용만 원래 적히면 마감 회계 처리할 때나 돼서 차기월이라고 적는 거지. 원래 마감할 때 차기월에서 3만 원 적는다고요. 근데 미리 해보자고. 왜? 대차 맞춰보고 기말재고 구해보고 매출원가 구해보려면 요게 편하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계 처리를 뜯어보니까 상품과 관련돼서 비용으로 된 애들이 얘네더라라는 거지. 알겠죠? 자,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걸 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너무 어렵다. 이제 진도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자, 여기 참 제가 쓴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건 여러분이 뒤로 갈수록 복습을 안 했다는 거죠. 자, 앞에 게 완벽하게 숙지가 돼야 거기에 업 해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다른 소리 하나 할게. 자, 공부할 때 보통 이래요. 공부할 때 보통 사람의 지식 A의 공부 지식이 있고 B의 공부 지식이 있다고 해보자. 원래 사람은 이렇게 공부 지식이 다르지. 근데 A가 이만큼 공부하고 싶대. 그러니까 B도 이만큼 공부하고 싶대. 그러면 B는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A는 이만큼 해야 되지. 근데 가끔씩 A가 B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쟤는 저렇게만 해도 되는데 나는 왜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왜 오래 걸리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시작은 누구나 다른 거야. 끝이 같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사 세무사라고 해봅시다. 끝은 같죠. 합격선은 같다고. 근데 시작점은 누구나 싹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남이랑 비교하면 안 돼.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여러분, 시작점은 당연히 스타팅 포인트는 자기만 아는 거야. 내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훨씬 많은 노력을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절대 스탠다드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스탠다드는 항상 자기 자신이랑 비교해야 돼. 어제 나보다 내가 열심히 했는가? 어제 나보다 성장했는가? 요거를 좀 계속 유념을 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너무 흥분을 했으니까 깔아앉히고. 자, 이런 말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보통 이제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나랑 주로 같이 공부하는 애인데 제가 나 오늘 먼저 집에 가려면서 집에 갔어. 그것도 같이 하는 애 또 집에 갔어. 나 오늘 먼저 집에 갈래. 쟤들도 갔는데 나도 가도 되지 않을까? 내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본인과 약속하고 본인과 룰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약속을 자기랑 지켜야지. 저 사람이 간다고 저 사람이 불합격 하면 같이 불합격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무조건 스탠다드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지킨 라인을 내가 지켜야
내가 설정한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지 남들 하는 만큼 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항상 비교는 자기 자신과 합격자를 보고 하세요. 본인들이 목표로 세웠다면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룬 사람이나 어제 나랑만 비교를 해. 아무랑도 비교하지 마시고 인터넷 커뮤니티 제발 보지 마시고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사람, 가끔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뭐 회계 동아리든 뭐 커뮤니티 들어가서 많이들 이거 하시는데 제발 좀 커뮤니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저는 참고로 회계사 공부하면서 그 커뮤니티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로. 맹세컨대 단 한 번도. 정보를 얻는다. 정보 나한테 얻어. 네이버에서 얻어. 금감원에서 얻으면 되잖아. 이미 본인이 정보가 충분해. 거기서 커뮤니티를 하는 이유는 위안을 얻을 뿐이에요. 그 위안도 다 낭비하는 시간이야. 위안을 얻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은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싹 다 쏟아부었을 때 그게 위안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싹 다 했거든. 약간 이 수험업계에서도 여러분이 그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계사, 세무사 포함해서 뭐 어떤 회계 관련 자격증을 치시던 계속 많이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사실 딱 하나예요. 자기가 올인하지 않은 거야. 저는 1차 시험도 쳤고 2차 시험을 쳤었거든요. 자, 1차를 치고 회계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1차 시험을 치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날 정답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보통 1차 시험이 2월이고요. 2월 말이지. 3월 말에 결과 발표가 나고 2차가 6월 말이야. 기간이 진짜 짧죠. 근데 2월 말에 채점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커트라인은 언제 정해져요? 이때 정해져요. 합격과 불합격은 이때 정해진다고. 내가 채점을 해봐야 애매한 점수라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를 채점하고 한 달 동안 불안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지. 그러고 여기를 망쳐. 여기를 망치면 여기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디 가서 확인해? 여러분이 커뮤니티 가서 확인해. 커뮤니티 가서 이런 걸 한다고. 꼭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 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회계사 1차든 세무사 1차든 어떤 공부를 하든 커뮤니티에서 나의 수준을 확인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면 거기에는 누가 있는 거야? 합격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니에요. 합격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 잘. 왜? 이미 다른 거 하고 있잖아. 이미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거 들어봐야 여러분한테 멘탈만 털리는 거지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만 집중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주냐면 저는 그래서 1차 처음 쳤었을 때 떨어졌어요. 함지차로 떨어졌거든요. 함지차로 떨어지고 좀 되게 슬펐어. 1차 딱 많이 슬펐지. 자, 2월에 떨어지고 2월에 아니지. 2월에 시험 치고 난 붙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 이 한 달 겁나 정말 열심히 했거든. 6월 달에 시험 쳐야 되니까. 근데 떨어지자마자 와 진짜 좀 슬프더라고. 그리고 또 극복하고 이제 4월부터 또 공부 시작했었죠. 근데 두 번째 1차 칠 때가 있었겠지. 그러면 한 번 떨어졌으니까. 이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2월 말에 시험 치고 나와서 내가 매겼을까? 안 매겼어. 아예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찢어버렸어요. 시험지를. 나 증인도 있어. 같이 찢었거든. 같이 공부했던 친구랑. 왜 그랬냐면 저는 두 번 다시는 안 한다 했어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후회가 없어야 돼. 진심이었어. 나는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지? 그러면 회계사 다 접는다라는 마인드로 했었어요. 절대 안 한다 했어.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내 한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거든. 그거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본인이 본인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떨어져도. 근데 계속 다음 해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왜 다음 해에 또 도전하겠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내 성적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400점이 합격이라고 치자. 내가 380점이래. 근데 이걸 내 인생 걸고 싹 진짜 했는데 이거래. 포기하겠지.
본인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380점이라는 점수가 본인이 조금 더 하면 400점이 된다는 걸 아는 애들이 한 번 더 아는 거야. 아는 애들이. 그러니까 제발 본인을 믿으시고 본인한테 집중하세요. 매일 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그러니까 1년을 후회 안 하려면 한 달 후회를 안 해야 되고, 한 달 후회 안 하려면 하루를 후회 안 해야 돼. 오늘 지울 거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단지 그 주변 환경을 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 좀 오늘 좀 이야기해 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집중을 잘해야 되지. 순 공부 시간보다 순 집중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 독서실에 앉아 있다고 10시간 공부합니까? 절대 안 그렇지. 하루에 뭐 순공 시간, 나 순공 시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순 집중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는 순공 시간 필요 없어. 순 집중 시간.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적어 왔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공부를 하면서 휴식을 해야 돼요.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의 집중력과 시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해줄게요. 집중력과 시간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떨어지는 점을 30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얘는 훈련으로 2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대래.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최대가 2시간 정도래. 이것도 뭐라고? 훈련이 된. 얘는 뭐야? 훈련이 안 된. 전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30분이 한계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게 내려가면 이때 공부를 아무리 한들 내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앉아 있어 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휴식을 취해야 돼. 그러면 요쯤 와서 휴식을 취하면 다시 요쯤 되는 거고, 다시 여기서 휴식을 취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중을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 휴식이 필요해요. 절대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멍 때려질 때가 있죠. 공부하다가 멍 때려질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휴식해야 돼요. 근데 이 휴식의 방법을 여러분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내가 말하는 휴식은 3가지뿐이야. 첫 번째가 수면이고요.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을까? 요 정도야. 수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저는 항상 8시간 이상 잤다 했었죠. 7시간은 자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안 자도 이건 자야 된다고. 이미 뇌과학자들로부터 전부 증명된 거예요. 이제 전 세계 부자들도 그렇고, 옛날에 그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하루에 3-4시간 자고 공부한다. 그 옛날 사고방식이고, 요새 다 버려지고 있어. 다 버려지고 있다고. 나도 심지어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잤어요. 수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지키면 수면은 정말 상관없어요. 7시간씩 자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산책, 세 번째가 쪽잠인데, 쪽잠은 여러분 점심 먹고 30분 자는 거 그거 쪽잠 아니야. 쪽잠은 무조건 15분 안으로 끊어야 돼요. 왜냐면 15분이 넘어가면 이게 몸의 신경계들이 잠에 든대. 무슨 말이냐면 15분까지는 신경계까지는 잠에 안 들어서 15분 뒤에 딱 깨면 되게 상쾌했던 경험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든 뭐 버스든 한 10분 15분 딱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미친 듯이 상쾌해. 막 뇌가 맑아져. 그게 쪽잠이죠. 근데 이 쪽잠을 여러분이 30분 침 질 흘리고 자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 몸이 무거워져서 잠 온다 이렇게 돼요. 15분 이내여야 돼요. 지금 휴식을 3가지밖에 안 줬지. 여러분이 핸드폰 보는 거는 휴식일까? 휴식이 아닐까? 절대 휴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아까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중을 하게 되면 동공이, 눈 진짜 못 고리네. 동공이 집중을 하게 되면 확장이 돼. 집중을 하면 이게 동공이 확장된다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게 집중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이건 여성분들이건 연인을 어떻게 소개팅을 딱 나갔다고 해.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살짝 이렇게 집중되잖아. 그걸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동공이 확장된다고 하는데, 공부할 때도 갑자기 재밌으면 빡 집중하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언제 또 동공이 확장돼요? 핸드폰을 볼 때 동공이 확장돼요. 왜? 요 좁은 화면 안에 다 봐야 되거든. 엄청난 집중력을 요합니다. 아까 집중 그래프 보여줬죠? 이 집중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휴식을 취해야 할 타이밍에 핸드폰을 보잖아. 끝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핸드폰 보다가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집중이 되겠어요? 집중이 안 된다고. 계속 내려간다고. 여기서 또 쉬어줘야 돼. 그러니까 핸드폰을 본 건 집중한 거기 때문에 또 쉬어줘야 되는 거야. 핸드폰을 본 건 절대 휴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웹툰 보면서 휴식해야지 이러면서, 그 진짜 절대 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휴대폰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저리 치워야 돼요. 들고 다니시지 말던가. 저는 핸드폰을 수험 기간 내내 유선전화라고 생각했지 무선전화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집에서 충전기를 뽑은 적이 없어. 핸드폰을 놔두고 다녔다는 소리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냥 뭐가 중요하다고? 이 세 개가 중요하다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약간 산책은 뭐야? 먼 산을 좀 보죠. 우리가 집중을 회복하기 위해선 동공을 축소시키고 약간 릴렉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시야가 좀 멀어져야 된대. 동공이 축소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산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휴식할 때 쪽잠을 자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항상 화면을 좀 바꾸어 주세요.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좀 두 번째가 온도. 이건 뭐 간단하지. 따뜻하면 잠 와요. 살짝 서늘해야 돼, 집중을 하려면.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책상을 정리해야 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인간은 이 눈에 보이면 인지하게 돼 있어요. 당신의 눈앞에 핸드폰이 있다. 잡게 되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강의 준비할 때나 책 작업을 할 때 핸드폰을 치워둡니다. 핸드폰이 내 눈앞에 있는데 여기에 노트북이 있어. 당연히 핸드폰 잡겠지. 그 당연한 걸 왜 거기 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엔 뭐 빼고 없어야 돼? 저는 이제 집중품이라고 제가 만든 말인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책과 영상이라면 책과 영상 필기구 빼곤 다 치우세요. 그래야 집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그래야 얘만 본다고. 근데 여기에 이거 말고 핸드폰도 있고 거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만져본다고 한 번씩. 왜? 공부만 하면 질리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눈 돌릴 때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눈 돌려보고 한번 잡아보고 핸드폰 열었다가 다시 닫고. 많이 경험해봤죠? 책상 정리를 깨끗하게 해라. 집중품 말고는 싹 다 치워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는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어떤 책에서, 제임스 클리어의 책에서 본 건데, 타인이 있을 때 인간은 대부분 집중을 잘한대요. 무슨 말이냐? 혼자 집에 있어 봐야 공부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도서관으로 가시고 독서실로 가세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아무래도 사람의 시선을 느끼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 되게 한심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 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집중을 하게 되죠.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는 9명 사이에 내가 들어가 있어. 내가 과연 거기서 핸드폰 잡고 놀 수 있을까? 불가능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눈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슬슬 나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타인이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집중력이 올라가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어요. 이건 케바케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혼자 하는 걸 즐기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보상체계예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은 퀘스트가 없잖아. 우리가 살면, 그러니까 게임처럼 퀘스트에 주어지는 보상이
눈에 딱딱딱딱딱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누가 해줘야 돼? 내가 나에게 해줘야 돼. 저는 공부할 때 보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우 소고기 사 먹는 걸로 보상을 줬어요. 그리고 또 뭘로 줬냐? 저는 저녁을 먹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녁 식사를 하고 맨날 코인 노래방을 갔어. 딱 1,000원 들고. 나의 유일한 낙이었어. 혼자 가는 거지. 혼자 딱 1,000원 들고 탁 들어가면 이제 그때 세 곡 나왔거든. 세 곡 탁 부르고 이제 혼자 뿌듯해하면서 집에 가는 거지. 목청 다 찢어가지고. 그렇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획을 하는 건 뭐가 중요하고 보상을 주는 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 공부가 효율적으로 될 수가, 공부 효율은 없지만 공부를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0페이지를 1시간 안에 봐야겠다라는 사람과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사람은 그 속도가 달라요. 10페이지를 1시간 안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시계가 있으면 6분 정도 지나면 한 페이지를 봐야 마음이 풀리겠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땐 5페이지 정도는 봐야 내가 안심이 될 거야. 그리고 집중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냥 나는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내가 현재 몇 페이지를 보고 있던 간에 체킹이 안 되죠. 계획이 진짜 중요하고,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돼? 측정 가능하게, 미저러블하게 세워야 돼. 정말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 계획을 내가 일주일 다 지켰다. 하루는 쉬어. 하루는 쉬면서 나한테 소고기도 사주고 영화도 보러 가고 다 하세요. 이해되겠죠? 잡담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단지 여러분이랑만 비교하시고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한번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아시겠죠? 잔소리가 되게 길었네. 미안합니다. 자, 우리 단가 감소 한번 봐야겠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나면 나 미안해가지고 눈치가 보여. 여하튼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여러분이 복습을 꼭 해야 되고, 복습할 때 꼭 집중해야 되고, 걔를 반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해 주냐면, 누가 물어보더라고. 약간 이렇게, 쌤,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어렵지. 새로 배우는 건데. 영어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와이요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응애로 시작해서 누구나 출발선이 응애로 시작하는 건데, 살아온 가치에 따라 누군가는 이만큼 공부하면서 살아왔고 누구는 이만큼 공부하면서 살아왔잖아. 근데 목표가 여기면 나는 이만큼 공부하면 되는 거지. 왜 얘랑 비교를 하냐고. 난 그냥 이거 하면 되잖아. 여기 결승선 도달한 사람들만 보라고요. 이 사람이랑 보지 말고. 이 사람도 아직 안 된 사람이잖아. 된 사람도 아닌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된 사람과 비교를 하든지 나랑 비교하든지 하시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었다. 자, 단가 감소 봅시다. 자, 우리 단가 감소를 이제 저가법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우리 떡볶이 장사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야지. 떡볶이 장사를 좀 하는데, 우리가 그 떡볶이 장사 마칠 때 가면 사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한 컵에 500원인데 이렇게 퍼가지고 야 이거 그냥 500원에 먹어라 하고 주죠. 그런 걸 이제 우린 떨이라고 하지. 근데 떡볶이 원가보다 싸게 줄 때도 있겠지. 완전 문 닫기 전이야. 막 1분 전이야. 그럼 그냥 비닐 퍼가지고 그냥 100원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잖아. 100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왜? 내일 못 파니까죠. 재고자산이 진부화되니까. 근데 우리 이 저가법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진부화된 그 재고자산을 보여주라라는 거지. 10개 1,000원이었잖아요. 근데 10개 800원으로 예상된대. 진부화가 돼서 800원쯤 팔릴 걸로 예상된다면 어떻게 보여줘라? 재무상태표에 정보 이용자들한테 8,000원이라는 건 보여주라는 거지.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좀 보여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수량 감소가 있었고 단가 감소가 있었는데 단가 감소를 먼저 해야 될까? 수량 감소를 먼저 해야 될까?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수량 먼저예요. 잘 생각해봐요. 수량은 실질이야. 단가는 실질이 아니죠. 당연히 수량 먼저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수량이고요. 아니 왜 우리 이거 했을 때 수량 눈에 다 보이잖아. 근데 단가를 몰라서 단가 결정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뭐 먼저 한다고? 수량 먼저 한다. 실무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지 재고 조사를 한다고 쳐. 과연 그 단가를 세고 금액을 세고 있을까? 아니요. 수량을 셀 수 없으면 단가를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재고 몇 개 있는지를 먼저 보겠지. 그 재고 몇 개 있는지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에 따라 단가를 뿌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먼저 하는 거야? 수량을 먼저 계산하고 뒤에서 볼 거야. 문제로 실지 수량에다가 뭐랑 뭐 중에 낮은 거? 저가법의 영어가 뭐예요? lower of cost or market이지. 코스트가 뭐야? 원가. 마켓이 시장 가치지. 시장 가치와 취득원가 중 둘 중 하나를 비교하라는 건데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순 실현 가능 가치. Net realizable value. Net realizable value. 여하튼 우리 한국말로 NRV라고 합니다. 다들 NRV 해요. NRV가 얼마야? 자,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라고 하면 실제 시장 가치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예측합니까? 우리가 12월 31일자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우리 재무상태표를 이때 당일에 작성하지는 않아요. 당일에 작성하는 게 불가능해요. 결산이라는 게 1년 내내 이걸 모은 걸 언제 정도에 공시하냐면 3월 말 정도에 공시를 하거든요. 왜냐면 1년 동안 했던 그 결산 수정 분계랑 막 이런 처리를 하루 만에 할 수가 없잖아. 그 기간을 3달 정도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 3달 동안 작성하는 동안에도 재고자산이 팔리고 있겠죠. 그럼 이때 뭐가 나와? 판매 가격이 나오지. 근데 싸게 팔았대.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이때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고를 이때 싸게 팔았대. 하지만 정보 이용자는 뭐를 보는 거야? 12월 31일자 재고자산의 금액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팔았던 정보들을 가지고 예상한다는 거지. 예상 판매 가격과 예상 판매 비용을 합해서 이게 그러니까 말이 또 어렵다, 그지? 순, 실현, 가능, 가치. 무슨 말이냐면 순자 빼면 실현 가능 가치는 무슨 말이냐면 판매로 인해서 실현, 재고자산을 판매로 실현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지.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얼마의 현금이 될 건가인데 판매 가격만 집어넣으면 안 되고 예상하는 판매 비용도 집어넣어라. 얘는 보통 판매 관리비인데 판매 관리비긴 한데 얘도 같이 넣어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뽑아라. 예를 들어서 예상 판매 가격이 1,500원이고 판매 비용이 300원이다 라고 하면 순실현 가능 가치는 1,200원이더라 라고 뽑는 거지. 아까 재고자산 1,000원이었으니까 원래 1,000원에 샀는데 팔고 남는 게 1,200원이라면 취득 원가가 더 작으니까 장부에는 취득 원가가 적히고 만약에 예상 판매 가격이 1,200원이어서 순실현 가능 가치가 900원이라고 하면 팔고 비용 처리하고 남은 돈이라고 해봐야 900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장부에 얼마를 적어라? 900원을 적으라는 거예요. 결국 얘도 뭐야? 자산 부채 관점에서 먼저 계산하죠. 다시 지금 우리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좀 이따 바로 볼 건데 결국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먼저 구한다는 거지. 우리 매출 채권도 어떻게 구했지? 뭘 구했었어? 회수 불능 추정액을 구했었잖아. 얘도 뭐예요? 얼마만큼 팔릴 것인지 추정하는 금액을 구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재고가 우리가 10개 1,000원이어서 1,000원이어서 10,000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8,000원에 팔릴 거래. 8,000원에 팔릴 거야? 그러면 2,000원은 깎여야겠네 라는 개념이에요. 얘가 뭐다?
이름이 또 다르지.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이름도 길어.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IFRS에서 많이 정하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재고자산을 평가했을 때 나오는 충당금이에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이 2,000원을 평가 충당금을 쌓으면서 비용을 처리하는 건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면 되변,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인 거지. 자산이 감소하는 거지. 얼마만큼? 2,000원만큼. 자, 이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순실현 가능 가치가 8,000원이고 취득원가가 10,000원이면 기말의 장부 금액은 8,000원으로 적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말에 평가손실 충당금은 얼마가 적힌다는 거야? 10,000원 빼기 8,000원인 2,000원이 평가손실 충당금으로 적힌다는 거지. 이거를 개수로 나눠보면 아까 우리가 10개라고 했었죠. 10개 1,000원인데 한 개당 800원에 팔릴 것 같아. 그러면 10개 800원이 8,000원 기말장부 금액으로 적히고, 여기도 10개가 있었는데 취득원가는 1,0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800원이래 라고 하면 200원이 한 개당 평가손실 충당금이 되고 10개니까 2,000원이 평가손실 충당금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도 뭐 먼저 해야 돼? 자산의 차감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대손 충당금이랑 똑같은 거지. 만약에 여기가 1,000원이었대. X 1년 말이 1,000원이었고 X 2년 말이 2,000원이래. 결국 요 과정이다. 3번 비용은 얼마다? 1,000원만 인식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충당금의 개념은 전부 기말 차감 계정 먼저 계산하는 거다. 얘 먼저 하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추정. 얘가 뭐라고? 추정. 얘가 뭐라고? 결산. 얘가 분계지, 얘가 분계. 추정한 만큼 분계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라고요. 추정한 만큼 분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만큼 분계하는 거다. 자, 근데 만약에 얘도 똑같아. 우리 대손 충당금도 어떻게 했었지? 대손 충당금도 만약에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 만약에 여기가 2,000원이고 어떤 금액이 있을 때 X 1년 말에 마이너스 2,000원의 충당금이 있고 X 2년 말에 마이너스 충당금이 1,000원이었다라고 하면 어라? 자산의 차감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차감이 감소했네. 자산의 차감이 감소하면 차변이니까 여기 우리 결산수정 분기에다가 뭐가 와야 돼? 결산수정 분기에서 비용의 취소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 온다는 거였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자,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 전부 IFRS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 비용 또는 수익으로 인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차감,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 차감 무관하다. 그러나 수업 목적으로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풀면 되겠다라는 거지. 요거를 풀고 쉬면은 시간이 애매하네. 조금 쉬었다가 예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